제목이 꽤나 매운맛이에요. 처음부터 제목이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거의 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린 게 미술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본 세계라든지 생각을 섞은 건데, 그러면 그 재료 자체가 좀 그 화가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재료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은 좀 더 몰입하고 재미있고 트라이 해보라고, 먹어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은 그때 그 사람 시리즈의 작가이신 한국경제문화부 성수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책들은 맨 처음에 쓰신 게 명화의 발견이었나요? 탄생이었습니다. 명화의 예. 탄생. 태어나야 되니까. 예. 아, 그러네요. 그 다음 발견을 하고. 예, 발견을 하고 비밀도 있고. 비밀. 예. 혹시 다음 책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탄생이 있으면은, 죽음은 좀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으로 이제 아마 끝권은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자님이 네이버 문화 분야 구독자 수 1위잖아요. 거의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요즘 사람들이 영상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이 좋아서 누른 이 8만의 구독자분들이 정말 성수영 기자님의 찐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가 4천만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매체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제목을 또 맛있게 달아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기자님 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완전 제목 맛집인 것 같은데 제목이 꽤나 매운맛이에요. 보면 6살 연상 외숙모가 내 애를 낳았다. 막장 불륜 금수저 최후. 내 연인과 동생이 불륜이라니. 끔찍한 사실에 이성 잃은 남자. 수치스럽네요, 약간. 약간 이 제목들이 궁금해져서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재가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예술작품이야. 예술작품에서 이런 제목들을 뽑아낸다는 게 저는 되게 참신했거든요. 처음부터 제목이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엔 순한 맛? 예, 굉장히 순한 맛으로 했는데 인터넷 기사 제목을 따로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그 연재 굉장히 초기에 자꾸 굉장히 매운맛으로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품격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데 내 걸 왜 이렇게 야한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좀 수치스럽게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것도 처음엔 사실 했어요.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순한 맛으로 바꾸니까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회수가 거의 한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이버 뉴스에서 기사를 볼 때 그냥 누워서 뭐 스마트폰 보면서 스크롤 하다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품격을 떨어뜨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좀 품격이 높진 않죠. 사실 뭐 외숙모가 애를 낳았다 이거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이 굉장히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걸로 어그로를 끄신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분명한 개도 팩트잖아요. 없습니다. 외숙모 맞고 외숙모가 아들을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불쾌하게 들어왔다가 잘 보고 그래서 잘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식을 이제 미국에 소개할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달 생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캘리포니아 롤로 만들어서 하면서 굉장히 좀 보급이 됐다고 들었어요. 뭐 한식을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외국인한테 청국장부터 먹이면은 도망가죠, 보통은.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소개하는 방식에 좀 부담 없이 처음에는 좀 그런 막장이 있어 하고 접근했다가 생각보다 내용도 재밌고 이런 미술 작품 뒤에는 이런 삶이 있구나, 한번 볼만한 가치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작가님도 기자님도 분명히 제목에 대한 고민과 고충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욕 많이 먹었죠. 그런 또 힘든 시기가 있으셨군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픈데 그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좀 제 기사 봐주시고 미술을 좀 좋아해 주시고 친근하게 여겨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새로운 시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이 깊은 세계에 빠져들 수 있게 한다면 전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같고 좀 낯설지 않아야지 좀 알아볼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는 기자님의 3권 시리즈를 다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 제목들이 나왔는지 200% 공감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스토리들이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극적이에요. 옛날 화가들이랑 시대를 소개할 때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은 또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라든지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네. 특히 책에 많은 뭐 불륜, 치정 이런 것들도 많고 네. 뭐 이제 화가들이 욕망에 충실하고 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좀 지나치게 솔직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인데 실제로도 그런 얘기들이 작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조금 친숙하게 아는 맛, 그러니까 뭐 공통점이라든지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작품, 뭐 성취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기자님이 연재하신 글들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다든지 기억에 남는 글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반응이 좋은 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화가를 다룬 아까 말씀해주신 외숙모였어요. 그게 또 기억에 남고요. 베르니니라는 또 조각가가 있어요. 베르니니라는 조각가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조각을 잘했고 핸드폰 화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달이 더 잘 되고 그 작품의 훌륭함이 공감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었던 스토리가 화가와 화가 사이의 그 라이벌 구도. 누가 누구의 화풍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데서 생긴 에피소드들 이런 것도 참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천재들끼리 같은 시대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야지 좋은 예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일 잘나야 되는데 저놈이 잘하고 있고 라이벌이니까 그런 상호작용이 일단 재미있었고 또 한 가지는 좀 현실적인 게 예를 들어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한 작품이 확실하게 많이 남아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미완성이 많고 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위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년 동안 다빈치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루고 싶은데 이거 하나로는 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서술을 하면은 앞에는 다빈치 대 미켈란젤로로 했고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성격도 특이하고 기록도 많고 한 일도 많고 장수했거든요. 미켈란젤로 따로 한 편,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로 한 편. 라파엘로는 또 일찍 죽어서 그렇게 좀 다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화가들이 실제로 이렇게 서로를 많이 의식하고 견제했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서로는 뭐 거의 살리를 품기도 할 정도로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다음에는 좀 도끼가 빠지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보고 경쟁하고 쟤보다는 앞서야 돼 이런 상대가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그런 말씀이 좋았어요. 머리글에 나는 작품과 화가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면 우리가 이 작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상해야 되지? 이 내 눈앞에 있는 그림들 무슨 의미를 담은 거지? 좀 난처해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미술 기자를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근데 그때 초기에 제가 갤러리 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조금 난해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갤러리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자님 오셨어요. 이 작가님 아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작가님은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데 모르셨네요. 그때 이런. 약간 좀 기분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극이 생기는 거구나. 이분들은 당연히 전문성이 있고 즐기는 법을 알지만은 또 대중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그 간극을 조금 중간에서 제가 좀 메워주고 싶다. 할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술관에 가서 이 전시 정말 제대로 봤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어쩌면 내가 저 화가의 세계를 잘 몰라서 저 화가가 왜 저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는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눈앞에 걸작이 있는데도 내가 이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자님도 이 책을 쓰게 되신 게 아닐까. 예, 맞습니다. 작가는 별개고 작품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배경 지식 없이.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시각적인 좀 민감도가 있고 예술적 감성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거고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고 MBTI에서 T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서 보면은 이게 뭘 해놓은 거지부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림이라는 게 실제로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그린 게 미술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본 세계라든지 생각을 섞은 건데 그러면 그 재료 자체가 좀 그 화가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재료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은 좀 더 몰입하고 재미있고 트라이 해보라고 먹어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던 미술 수업들이 아쉬워지더라고요. 네네. 이 화가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뭘 원했는지 조금 더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미술 시간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씀을 듣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흥미 위주로 좀 좋은 그림 보게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외우고 막 하려면은 또 시험 보듯이 하면은 싫어지잖아요. 기자님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좀 미술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어릴 때 뭐 집안에 화집 같은 게 비싼 건 아니고 천경자 화백 화집이라든지 이런 걸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좀 보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좀 미술을 공부하고 전시를 많이 보게 된 거는 사실 미술 기자가 한 4, 5년 전에 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럼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는 난 예술 쪽으로 기자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사는 게 정말 우연히 많이 겹친 결과라고 느끼는 게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문화부를 지망한다고 하면 잘 안 시켜주는 것도 있었고요. 약간 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 인식이 또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지망도 안 했고 그냥 사회부 경제부에 이렇게 있다가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이랑 같이 엮여서 좀 오게 됐는데 저희 그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가 부장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미술 자료 같은 걸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더라고요. 쉽게 설명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좀 자리를 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기자님의 문장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읽고 조금 판단하고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셨다는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해외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 자기가 감동을 받았던 그 정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싫겠어요.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제 개인적인 판단 같은 거는 배제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정말 자료를 많이 수집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흔히 알려진 오해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프리다 칼로 편에서 그녀의 고난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기자님이 다뤄주신 프리다 칼로는 또 살짝 다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정말 새로웠거든요. 프리다 칼로가 받은 많은 수술들 중에서 일부는 불필요한 맞습니다. 수술이었다는 거. 예. 신화가 된 화가들이 있거든요. 사람 한 명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도 많고 드라마틱한 스토리 라인도 있지만은 찌질한 일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하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인간 승리로만 받아들이면은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했구나라고만 생각하면은 초인이다. 네. 나랑 상관없는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적인 면모를 같이 보여주면은 저 사람도 갈등하면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갔구나.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엄청난 위인이라고만 생각했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그 환상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녀가 위대한 화가라는 거를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 관심을 갈구하는 성향이라든지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의 모든 그 비행들을 담은 건 아니거든요. 프리다 칼로가 아니라 다른 화가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더한 비행들이 많이 있었나요?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아니고 이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비하인드에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또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읽힐 수가 있어서 사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고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좀 애를 먹었던 게 인격에 좋은 면도 있었다라는 거를 서술을 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찾았는데 어떻게 해도 이게 제가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어떤 면에서 봐도 좀 인성이 상당히 안 좋은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대의 시선이기도 하지만은 타히티 원주민 소녀들과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정적인 면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고갱이 원주민들을 착취했다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해외 미술관 전시를 하면은 옛날만큼 조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랑 사귀었던 젊은 연인들을 뮤즈들 굉장히 착취했다 이런 관점이 좀 강하게 나와서 그래서 또 경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위주로 하지만 그걸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들 너무 재밌게 읽어서 사실 다루고 싶은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요. 칸딘스키와 민터, 그 사제관계, 파국으로 치달았던 그들의 연인관계, 그리고 끌로델과 로댕, 그 두 분도 사제지간이었는데 결국엔 그 사랑 때문에 끌로델이 미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특히 르누아르는 2002년에 공개된 편지를 통해서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쓰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이 화가들을 더 궁금하게 만들고 전시를 빨리 보러 가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정확히 원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창완 선생님이 김창완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하셨었죠. 영화의 비밀의 경우에는 이제 해주셨고 최근에 라디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개를 해주시면서 했던 멘트가 그림의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우리 눈과 마음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기 안에 흥미를 갖고 아름다움을 느끼려는 의도가 있어야지 감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강연을 할 때 보면은 본인이 원해서 오신 분들이랑 강제로 들으시는 분들이랑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제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번 하러 갔어요. 연사분들이 한 번씩 와서 강연을 하고 가는 거였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조교분이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바쁘신 분들 모시고 왔는데 요즘 수업 태도가 좋지 않다. 수업 좀 잘 들어라 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기 전에 지금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위기를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얘기를 했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관심이 있는 분만 들으시고 저도 옛날에 이런 수업에서 수업 태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주무시고 싶으면은 자도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반이 넘게 자는 거예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좀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고 한 분이라도 더 미술 작품을 즐기고 관심이 생기시면은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자님이 쓰신 책들을 통해서 그 작품의 배경, 화가들의 인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시를 갔을 때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님만의 어떤 전시 관람 꿀팁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약간 불행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면은 조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전시회 가면은 이걸로 글을 뭐라고 쓰지? 앞에 어떻게 다르게 쓰고 잘 쓰고 싶은데 서두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면서 계속 보고 또 시간도 좀 쫓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있으시겠다. 이동진 평론가님이 영화를 볼 때 느낄 그런 감정이겠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좀 T라서 현대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 특히 정보가 없으면은 전혀 공감이 안 가요. 저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그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전에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좀 하고 가서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요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이제 오후에 전시가 있는데 점심 약속해서 뭐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 이성의 끈이 약간 풀리면서 조금 관대하게 좀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전시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한두 잔씩 괜찮죠. 하는 거 추천인가요?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하고 나면은 조금 예술적인 흥취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거구나. 뭐 나중에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있어 보이게 보는 방법은 있어 그냥 보이는 남들이 방법? 많이 멈춰서 있는데 앞에 가서 여기저기 뜯어보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식견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면 되는데 그러려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보되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박물관에 정말 좋은 그림이 있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 그림을 있는 줄도 몰랐다라고 하면 조금 속상하니까 맞아요. 최소한 그 대표 소장품이 뭔지 정도 알고 가면 좋고 그리고 그냥 느낌이 안 오는 건 슥슥 지나가시고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남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자기 느낌에 따라서 즐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입맛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유독 미술에서는 좀 그런 얘기를 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하면 약간 면박을 주는 사람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미술이란 장르 자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인 것 같고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음식 한번 먹어볼까 하는 느낌으로 진짜 부담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그리고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늘 고민이 됐던 게 전시를 보러 가면 이 오디오 가이드를 할지 말지가 늘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디오 가이드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좀 알고 보면은 더 좋아요잖아요. 네. 오디오 가이드가 참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고 또 두 손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또 요새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냥 QR 찍으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가신 김에 한번 몇천 원 안 하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세요? 작년에 런던에 좀 출장을 한 2주 정도 가게 돼서 거기 미술관을 싹 돌았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게 내셔널 갤러리였고 아무래도 내셔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품만 모아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무료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미술사, 서양 미술사를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관객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가 좀 많아요. 아니면 중년?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노년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인데 외국에는 노년층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장단점이 있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젊은 세대부터 접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즐기실 거고 그러니까 내셔널 갤러리에서 노부부랑 다 큰 아들이랑 무슨 그림을 보면서 뭐 정물화 같은 건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깔깔깔 웃으시면서 편하게 이제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뭐 5, 6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가봉이나 이런 나라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아니면 그 이후 정도는 이제 벨기에랑 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가봉 사람과 벨기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는 그런 거랑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갈등도 심한 것 같고 문화 인프라도 사실 우리 어릴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쵸.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년층에서는 즐길 거리가 좀 부족하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술이 사실 누구도 좀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우리나라 노년층 분들도 조금 미술에 관심을 좀 부담 없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국은 펍에서도 세대가 융합한 게 많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년층 분들과 젊은 세대 분들이 같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독특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제 술을 마시는 바빠서 보지 못했지만 그렇군요.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